2장 행복은 자기 스스로가 잡는 것. 1. 인생은 문제의 연속. 행복은 자기 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자기에게 넌지읒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도 마음의 이치를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친구 중에 누가 행복하게 된 걸 보면 부러워하면서 저 친구는 운도 좋아 라고 중얼거렸다.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것은 저 친구는 운이 좋은데 나는 운이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자신의 불운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업신 여기면서 불만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일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놓는 갈림길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은 곧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체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문제의 연속이다. 대학 시절에 해부학을 가르친 새끼 교수가 말하기를 나는 그동안 한 연구 과제를 정해서 그 문제를 연구할 땐 낮이고 밤이고 그 문제만을 생각하여 언제나 그 문제에 쫓기고 있는 듯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몇 해가 걸려서 겨우 그 문제를 정작 해결했을 땐 야, 이젠 끝났구나 하고 마음을 놓으면서 기뻐하지만 이미 내 앞엔 또 다른 연구 과제가 놓여져 있음을 알았다. 이처럼 나의 일생은 연구에 쫓기는 생활만 하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것은 일에 대한 문제이지만 가정에 대한 것, 친구에 관한 것, 학교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연속이 곧 인생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어려운 문제를 자진해서 해결하자. 피하면 안 된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부딪혀서 이겨내야만이 나의 것이 된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도망친다면 그 문제는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가중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시험 치는 것이 싫다고 해서 도망친다면 대학은 내 인생과 관계없는 것이 된다. 어렵고 힘들지만 부딪혀서 이겨낼 때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구 학교. 문제에 봉착했을 땐 용감하게 달려들어 영혼을 성숙시켜야 한다. 다니구치 마사하루 선생은 우리의 인생이 즉 이 지상 생활이 지구 학교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기 위한 큰 학교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연마할 목적으로 이 지상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영혼을 연마하기 위하여 주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주어진 숙제를 풀듯이 자진하여 풀어야지 결코 도망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도 선수가 저 불룩불룩 솟아오른 근육을 가진 것은 그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거운 것을 자꾸자꾸 들어 올리는 노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가 만약 그런 무거운 것을 드는 게 어렵다고 포기하고는 가벼운 젓가락 같은 것만 들었다면
결코 그런 훌륭한 근육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근육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알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정신력의 훈련도 마찬가지여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문제라 하더라도 용감하게 부딪혀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만 이 영혼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다. 3. 자기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 것.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이요, 체험이다. 문제를 회피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난해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젠 틀렸다. 이런 어려운 일은 내 힘으론 안 된다. 큰일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 그것을 해결하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한 차례 경험하고 해결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무척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맨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고 믿는 일이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 자기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있거든. 부모님이나 형, 또 누나, 혹은 선배나 친구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당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상의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남에게서 조언을 받으면 그건 자기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더라도 자신의 문제인 한 결국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좋아, 해보자 하는 각오로 그것에 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어떤 힘이 솟아나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부에 숨어있던 힘이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는 자기의 무한한 힘을 발굴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언의 힘. 여러 사람의 조언은 자기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어떠한 훌륭한 선수라도 반드시 코치가 있어서 조언을 해주기 마련이다. 코치의 조언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선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 점이 도리어 그 선수를 돋보이게 한다. 그것은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 선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에 부딪혔을 경우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언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 하고 실행해 가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며 스스로 감탄할 것이다. 나도 선배로부터 글을 써보라는 권고를 가끔 들었는데 내게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 번 권유하기에 그럼 좀 써보자 하고 써보니까 그런대로 글이 되었고 그때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선배의 조언이 잠자고 있던 나의 문장력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힘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문제에 부딪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4. 무한한 힘을 내려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에겐 무한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이 누구나 무한한 힘을 가졌다는 것은 짐작이 가는데 그 무한한 힘이 좀처럼 나타나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말의 힘을 이용하면 된다. 목전에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좋지 못한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고 이제 곧 좋아진다. 신이 창조한 세계에는 나쁜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굳게 믿어서 말의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면 된다. 이제 S양의 체험담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야코는 깨졌지만 자기 암시를 통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 딸이 어느 한 청년과 약혼을 하고 잠시 교제를 하다가 파혼이 되었는데 그 뒤로 딸에게서 들은 것입니다만 딸은 이제 더 훌륭한 남성을 내게 보내주기 위한 신의 배려로 먼저 번의 약혼자를 버리게 하신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반려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회사에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으로 계속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이 막 지난 어느 날인가 동경의 숙모에게서 연담이 오기를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해서 앞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결혼까지 하였는데 그 청년은 24세로서 친척의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발탁되어 근무 중인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머지않아 아기도 탄생될 모양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내게 보내온 편지이다. 낙천적일 것.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무척 기뻤다. 보통의 아가씨라면 일단 약혼한 남자와 사귀다가 파혼이 됐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나 같은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한번 약혼했다가 파혼한 나를 남들은 모두 뭐라고 할까? 모두가 저 여자는 어딘지 이상한 데가 있어서 파혼된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나를 좋게 보아주겠어. 나는 불행한 여자다. 나를 불행하게 한 남자는 바로 약혼을 깬 저 남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 틀렸다며 낙심하고 게다가 상대방 남자를 원망까지 하게 될 것이다. 약혼했던 남자와 파혼이 되었다는 보통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기분 나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음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딸의 경우는 이 남자와 파혼이 된 건 내게 더 좋은 남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자와의 혼담이 깨진 것이다. 곧 아주 훌륭한 반려자가 내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운명이 호전된 것이다. 운명 호전의 기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음을 기원함으로써 좋은 일은 실현된다. 다음은 운명을 지배하는 마음의 법칙에 맞는 아주 훌륭한 기도다. 그 기도는 1. 신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 신께 맡겨두면 반드시 잘 된다. 2. 내 안에는 신이 내재되어 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과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까닭이 없다. 3. 아주 어려운,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주 괴롭고 싫은 일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잘 되기 위한 전조인 것이다.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은 과거의 잘못이 무너져가는 과정일 뿐이다. 4.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혔더라도 자기 안에는 신의 생명이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5. 눈앞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나타났더라도
좋은 것을 일심으로 기원하면, 즉 신께서 창조한 세계에는 좋은 일 뿐이라는 것을 말의 힘으로 인정하고 행동하면 이것을 계속하는 동안에 반드시 좋은 일이 실현된다. 이상의 5가지 방법의 기도로서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앞에서 예로 든 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5. 행복은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 행복은 마음가짐에서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문제를 불행으로 인식하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므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즉 앞에서 예로 든 딸과 같이 좋은 마음의 자세가 되면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녀가 만일 그때 이제 나는 그만이야 하고 스스로 자기 열등감에 빠졌다면 자기는 더욱더 불행해졌을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 자신을 불행 속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저주했다면 그 저주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보내져서 상대방을 불행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은 인생에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이어서 결국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인 마음이 문제라는 말이다. 밝은 면만을 보라. 항상 사람과 사건과 물건의 밝은 면만을 보고 어두운 면은 보지 말라. 병에 걸려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병으로 인해 행복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병으로 인해 종교에 귀의하여 행복해진 사람이다.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시리와 낙담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기에 오히려 더 좋은 회사에 근무하여 행복해진 사람도 있다. 화재를 당하여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다시 분발하여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더 좋아지는 것의 전조다. 신의 능력으로 지어진 이 세계에 나쁜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건 내 과거의 어두웠던 마음이 사라져갈 때의 모습일 뿐이다. 이제 반드시 좋아진다. 이것으로 꼭 좋아진다. 이렇게 철저히 믿고 말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미국의 유명한 광명 사상가인 그랜 크라크 교수는 인간의 지혜의 최후인 순간은 신께로 돌리는 첫걸음이다. 나쁜 뉴스는 좋은 뉴스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 신도행지요목이라는 책의 5번에는 항상 사람과 사건과 물건의 밝은 면만을 보고 어두운 면은 보지 말라 라는 것이 있고, 또 그 7번에서는 인생을 신생으로 할 것이며 항상 필승을 믿고 매진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것, 즉 사람이 사는 것인 인생이 아니고 신이 사는 신생이어서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으며 앞만 보고 전념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법이요 행복을 스스로 움켜잡는 생활인 것이다. 3장 알 수 없는 마음의 작용. 1. 몸을 지배한다. 몸의 신비. 사람의 몸은 음식물의 덩어리가 아니다. 우리의 몸은 공기를 호흡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기와 음식물이라는 물질로 뭉쳐진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몸은 그냥
물질을 모아서 뭉쳐놓은 것이 아니다. 만약 음식물을 뭉쳐놓은 것이라고만 한다면 먹는 것이 틀리면 몸도 달라져야 할 텐데 감자만 먹어도 호박만 먹어도 옥수수만 먹어도 별로 얼굴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호박만 먹을 때와 감자만 먹을 때의 얼굴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사람의 몸은 음식물을 뭉쳐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음식물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증거다. 어떠한 것을 먹어도 그것을 그냥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일단은 전부 부수어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흡수하여 몸의 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은 대소변으로 배설하여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라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몸은 자동 기계인가? 우리의 몸은 자신이 의식하기도 전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것을 공급하게 된다. 먹은 것을 부수고 그 속에서 필요한 것만을 흡수하는 것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처럼 생각되지만 그렇다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장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넘길 때 그렇다면 그 장은 누구의 장인가? 또 자연이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여서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여러분 각자의 장이 어느 틈에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해주게 되는 것인가? 그 장기는 누구의 장도 아니고 자기의 장기이므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자, 가만히 있자. 지금 먹은 호박은 어디를 흡수하고 어디를 버릴까? 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틈엔가 장이란 것이 잘 구분하여서 흡수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는 모르는데도 장이나 위, 폐, 심장이 아주 잘 움직여주는 것은 식물신경계, 즉 자율신경계가 맡아서 하는 작용이다. 우리가 밤에 자고 있을 때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신경계이다. 잠재의식의 불가사의.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 한다. 이처럼 식물신경계니 자율신경계니 하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런 것인가 하고 다 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식물신경계는 자기의 의식 위에는 오르지 않는, 즉 자신은 모르는 마음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다. 이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 한다. 이 잠재의식에 의하여 식물신경계라고 하는 신경계가 움직이는 것이다. 어떠한 것을 먹어도 어제와 같은 오늘의 얼굴, 엄밀하게 말하면 시시각각으로 얼굴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어쨌든 즉 남이 보아도 어제와 같은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얼굴로 음식물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흡수하여 조립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활동인 것이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람의 몸은 엉망이 된다. 현재 우리가 의식하는 마음, 즉 현재 의식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마음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마음과 몸과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조금 있으면 대개 변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화장실과 마음의 관계. 사람의 몸은 하나로 연결된 마음이 지배한다. 결국 습관이란 것도 마음에서 정한 것이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굳어진 것에 다름 아니다. 매실이나 모과 등의 신맛의 과일을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인다. 그런 것을 입에 넣지 않고 다만 보기만 하는데도
왜 침이 고이는가? 그것은 쉰 것을 보고 쉬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입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침이 고이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기가 젖을 먹으면 생리적인 현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즉, 아기의 입에 엄마의 젖이 들어가면 아기의 위는 곧 젖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위가 활동을 하면 소장이 위에 젖이 왔으니까 곧 소장에도 온다고 생각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소장이 활동을 하면 대장도, 소장이 활동을 개시했으니 대장도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처럼 대장의 활동으로 아기가 젖을 먹으면 얼마 안 있어 대변을 배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용을 응용해서 아기가 젖을 먹은 뒤 5분에서 10분쯤 사이에 대소변을 시키도록 하면 쉽게 습관을 붙일 수가 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하나로 연결된 마음이 지배한다. 2~3살쯤 된 아이들은 대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화장실에 가자고 칭얼대는데 그것도 갓난아기와 같은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차츰 어른이 되면 식사 때에 화장실 가는 것은 불편하고 난처한 일임을 알고 하루에 한 번으로 마음에 정해놓고는 그대로 몸을 지배해버리는 것이다. 습관이란 말들을 하는데 그 습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으로 해놓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된 것을 이루는 것이다. 2. 분명히 정하자. 처음엔 괴로워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정한 것을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오랫동안 버티고 계속하면 그다지 힘들지 않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이것을 습관이라고 한다. 하루에 한 번만 대변을 보러 간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자면 그렇게 해야만 편리하기에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을 정하고 하다 보니 차츰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습관이 붙어있지 않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끙끙거리면서 과히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 사람의 몸의 구조나 마음의 작용으로 보면 아기들처럼 식사 때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이 정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에 한 차례로 견디는 습관을 붙여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길들여져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붙이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자기 마음속에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늦잠을 자던 사람도 마음속 깊이 굳은 결심만 한다면 될 수 있지만 몸에 늦잠을 자는 버릇이 배어 있어 처음에는 매우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더 자고 싶다는 욕구를 잘 참아내야지만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결심의 정도가 문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가 지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심에 대한 실행이 좌우된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습관이라도 새로운 습관으로 고칠 땐 반드시 괴로움과 불쾌함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맨 처음에 갖는 결심의 강도에 달렸다. 결심만 강하다면 웬만한 괴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 지지 않고 인내로 얼마 동안 계속해보면 괴로움은 없어지고 그것이 도리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 수면 시간에 대해서도 하루에 8시간이나 9시간은 자야만 머리가 가볍지 조금이라도 덜 자게 되면 온종일 머리가 뿌옇고 개운치 않아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시간이나 5시간만 자고도
아무렇지 않게 활동할 뿐 아니라 그 이상 자면 오히려 머리의 활동이 둔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은 순전히 사람마다의 습관 탓인데 잠꾸러기나 게으름뱅이는 그건 체질 관계라고 자기의 게으른 습관을 체질에 전가시켜서 변명하려고 한다.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은 앞으로의 일생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애써서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행운을 잡는 길은 바로 이 길임을 알아야 한다. 좋은 습관을 붙인다는 것은 대단히 노력이 필요하고 몹시 괴로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지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를 들어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는 것도 몸이 좋고 소질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자라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그에게 그대는 훌륭한 야구선수로서의 자질을 지녔으니 야구를 하게 라고 권하여도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체격도 자질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강한 결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남자도 쓰러지는 살인 체조. 마음속에 목적하는 바를 굳게 하면 몸은 마음을 따라가게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던 일본의 니치보오 가이스카의 배구팀은 과연 어떠한 연습을 해왔는가? 타이마스 감독과 함께 니치보오 팀을 육성한 아사쿠라 코치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약 1시간 동안이나 들었는데 그때 그들의 훈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어느 프로 야구의 코치가 고안해낸 지독한 체조가 있다는 것이다. 그 체조라는 것이 어찌나 강렬한지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살인 체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보통 사람은 10분이나 15분 만에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것을 니치보오 팀은 4시간을 계속했다니 놀랍지 않은가? 어느 대학의 남자팀도 니치보오 팀과 함께 연습을 할 때 이 체조를 하다가 30분 만에 모두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남자 선수도 30분이면 쓰러지는 체조를 4시간씩이나 계속하는 맹훈련을 여자들이 해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어서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믿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만한 노력을 했기에 세계의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이러한 맹훈련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세계 제일이 된다는 의욕이 불타고 있었기에 또 마음부터 강력히 앞장을 서서 나아가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몸의 움직임 이외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마음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 몸의 움직임은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맨 먼저 마음 속에 강력한 결심을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결심만 투철히 서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이 서서히 풀려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몸은 마음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3. 얼굴이 달라진다. 아름다워지려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유명한 미용사 메이 우시야마에게 어느 여인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름다워지자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이 대답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어쩌면 나의 주장과 꼭 같을까 하는 점에서 놀랐던 것이다. 아름다워지려면 아름다워지자고 결심할 것.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가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우선 마음으로 아름답게 되자고 결심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름답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는 원래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뜻이다. 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밑바닥에는 나의 본 바탕은 원래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만 한다. 나는 못난 인간이다. 도저히 아름다워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름다워지고 싶어도 아니야, 나는 도무지 틀렸어 라고 단념해버려서 아름답게 되자는 결심이 서질 않게 된다. 다니구치 마사하루 선생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육체도 환경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한다. 미묘한 얼굴의 매력. 아름다운 사람이란 결국 아름다운 마음의 주인공인 것이다. 사람은 신의 아들이기에 어떤 사람이고 본바탕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다. 신의 아들이 추악하게 생길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이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의 밑바닥에 뿌리 깊게 심어지도록 믿어야 한다. 이것을 철저하게만 믿는다면 육체는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므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가 아름답게 생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눈, 코, 입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름답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눈, 코, 입 하나하나를 보면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어쩐지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결국 아름다운 마음의 주인공인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고 결심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의 인간이 되자라고 결심하는 것이다. 아주 딴 사람처럼. 그 사람의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달라진 것은 사실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또 같은 사람이어도 말쑥한 복장을 할 수가 있고 초라한 복장을 할 수도 있다. 머리 모양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바꿀 수 있고 화장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맨 얼굴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을 어딘지 천박해 보이는 화장을 해서 품위가 떨어져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복장이나 화장은 결국 그의 마음의 표현으로서 자신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땐 화장을 안 하는 편이 차라리 아름답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은 그런 화장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장을 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 도장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 올 땐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얄궂은 모습을 하고 왔던 사람이 10일 동안의 훈련을 받고 돌아갈 땐 아주 딴 사람처럼 옷차림도 화장법도 달라져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고 얼굴 표정까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많다. 이것은 얼굴이나 옷차림 따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의 그림자인 얼굴 표정이나 행동, 태도도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일간의 훈련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식구들이 몰라볼 정도로 딴 사람이 된 그를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은 마음이 변하니까 얼굴 표정도 행동 양식도 달라져서 딴 사람처럼 되었다는 실예이다. 배우들이 좋은 예. 사람은 자신이 마음으로 결정한 대로 표현된다. 그 좋은 예가 텔레비전 탤런트나 배우들의 경우다. 어떤 한 사람이 노인의 역을 맡으면 노인으로 보이고, 청년의 역을 맡으면 청년으로 보이며, 악인의 역을 맡으면 흉악한 얼굴과 태도로 변하고, 착한 역일 경우에는 또 인자하고 유순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는 배우가 그때그때 맡은 바 역할 속의 인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즉, 그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그 사람의 기분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메이크업하여 행동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아름답게 되자고 생각한다면 먼저 마음 속으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내 본바탕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자. 반드시 아름답게 된다. 라고 결심하면, 그렇게 결심을 하면 이미 자기는 아름답다는 기분이 되어서 아름다워진 자신을 마음속에 뚜렷이 그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름답다라고 되풀이하여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면 된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한 대로 되는 것이다. 4. 마음을 지배하려면 왜 안 되나? 왜 안 되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일면에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도대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흔히 듣는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될 때 우리는 괴롭다. 공부를 하자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공부가 되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보자. 공부를 하자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공부가 안 된다면 다른 한편에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된다는 사실이 결국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으니 마음의 구조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중인격. 왠지 호감이 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에 이중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상대방을 좋아함과 아울러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어쩐지 호감이 안 간단 말이야.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좋은 사람이면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호감이 가질 않는단 말인가?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에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과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두 가지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공부를 하자는 마음과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프로이드의 연구. 인간의 마음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시에 작용한다. 자기도 모르게 숨어있는 잠재의식이
사람의 행동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즉, 하나는 현재의식이고 하나는 잠재의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현재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에 떠오른 마음이지만 잠재의식은 자기의 마음이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자기 것이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이 잠재의식이 사람의 행동을 거의 지배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하자는 현재의식이 있어도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잠재의식이 있는 한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는 공부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지만 어쩐지 싫다의 경우도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의식이고 싫다고 판단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누구랑 만났을 때 첫인상이 아주 나빠서 기분 나쁜 사람이야 라고 느껴졌거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반드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데가 있을 것이다. 친구들 중에 없다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아주 기분 나쁜 타입의 사람과 어딘지 닮은 데가 있을 것이다. 그 싫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자기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마음 밑바닥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어서, 즉 잠재되어 있어서 그 사람과 비슷한 데가 있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다.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잠재의식의 작용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보여진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와 반대로 싫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무의식 중에 저도 모르게 행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싫어하는 학과의 원인. 만약 지금 그 학과를 맡은 선생님은 좋은데 그 학과는 싫다면 잠재의식 속에서 과거의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추측되는 것이 있다. 자기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여 보자. 잘 못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속담에 취미에 맞는 것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다. 잘 못하는 학과는 좋아하는 학과가 아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학과를 맡아서 가르치는 선생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 선생이 싫으면 그 선생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기에 선생이 싫어하도록 그 시간에 딴전을 피우기도 하면서 성적을 나쁘게 한다. 혹시 지금 그 학과를 맡은 선생님은 좋은데 그 학과는 싫은 경우가 있거든. 그 학과를 맡았던 먼저 번의 선생님들 중에 싫은 선생님이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라. 전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면 지금의 선생님은 좋아도 그렇게 잘 안 되는 수가 있는 법이다. 대체로 학과를 맡은 선생님이 싫으면 그 학과의 성적이 떨어지는 법이다. 나도 전에 국어를 잘 하지 못했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책 읽기가 서툴러서 선생님의 꾸중을 들었었는데 그 뒤로 그 선생님이 싫어지면서 계속 국어 성적이 나빠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에 아주 재미있는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나에게 가끔 칭찬도 해주셔서 나는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다.
차차 국민학교 때 나를 꾸짖은 선생님의 일을 잊어버리면서 국어의 성적이 좋아진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된 후에야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꾸짖은 것이 내게 잘하라는 주의를 주신 것이었음을 알았지만 어렸을 땐 꾸중한 선생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선생님한테서 꾸중을 듣거나 주의를 받고 나서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반드시 당신이 잘 되라고 한 것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생님을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선생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학과의 성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처럼 한 학과의 성적에까지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 친구 간의 교제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잠재의식, 즉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기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리만큼 헌신적이 되고 아울러 자기와 동일시되므로 기쁨을 배로 느끼게 된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생각한다. 자기가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그가 기뻐만 해준다면 그 수고로움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해서라도 괴로움을 주려고 생각한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약이 오르기 때문이다. 야구 같은 운동 경기를 보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상당히 기쁘지만 싫어하는 팀이 이기면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기가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대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먼저 사랑할 것.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도 아주 큰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봉사적인 사람이 된다. 당신이 기쁘게 해준 상대는 자기를 기쁘게 해준 당신을 좋아하게 되고 당신에게 또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주었다면 그 기쁨은 당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나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짜증만 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받을 것만을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사람을 마음의 거지라고 부르고 싶다. 자기를 위해 주기만을 바라고 남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차츰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뿐만 아니라 대하는 사람들도 그를 이기주의자라고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먼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등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자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인사 한마디의 힘. 인사를 하는 것이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사를 하는 자신의 마음이 더욱 즐겁고 기쁘게 된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고 하면 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면 그것도 효성의 하나다. 부모님께 부드럽고 밝게 웃는 얼굴로 이런 아침 인사를 드리면 그 어떠한 부모님도 다 기뻐하신다. 흐뭇해하시며 빙그레 웃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의 마음 역시 기뻐진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 인사를 받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사를 하는 자신의 마음이 더욱 즐겁고 밝아지는 것이다. 브라질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2, 3일 뒤에 18세쯤 되어 보이는 브라질 2세인 교포 아가씨가 서투른 일본말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저는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는 아버지 어머니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했더니 부모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오 그래 너도 잘 잤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배웠을 때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것인데 저는 코의 상태가 나쁩니다. 축농증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조금도 낫지를 않았고 냄새도 전혀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상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었었는데 그 코가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도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행복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상대의 기쁨까지도 자기에게 되돌아와 밝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 자신이 즐겁고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기쁘게 해주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그만큼 많아져서 자기도 즐거운 그리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다 라고 느낄 때 비로소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며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생활을 청산하려거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쁨을 주는 생활로 용감하게 바꾸되 먼저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처자,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고마움을 안겨주는 생활을 해서 그들이 모두 나를 필요한 사람, 잠시라도 없으면 아쉬워서 찾을 정도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곧 당신의 앞에는 밝고 즐거우며 평탄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6. 마음의 의학. 나쁜 것은 몸이 아니다. 대부분 병이라고 하면 몸에 대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마음이 좋지 않음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병이라면 몸의 어느 부분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좋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다. 약 2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몸만을 보았었다. 나도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몸을 해부하고 들여다보며 수술하고 보충하는 것뿐이지 마음에 대한 것은 배우지 않는 것으로 알았었다. 병에 걸려서 의사에게 가면 맥박을 짚어보고 혈압을 재고 청진, 타진,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진찰을 하지만 이 모두가 몸에 대한 것뿐이지
마음에 대하여 진찰을 해주는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치료하는 것도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는 것도 모두 몸에 대한 치료일 뿐이지 마음의 치료는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의사도 환자도 병이라면 몸에 대한 것으로만 알았었는데 과연 병은 마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기분의 힘. 사람의 기분에 따라 모든 상황 판단은 틀려진다. 마음의 안정이 몸을 안정되게 하고 그것으로 병의 부위는 치유된다. 아무리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쁠 땐 먹히지 않는다. 배가 고파서 허기졌을 때 맛이 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와서 막 먹으려고 하는 참인데 콧물을 흘리는 어린아이가 와서 그 콧물을 손으로 슬쩍 닦고는 코와 때가 범벅이 된 그 손으로 그 음식물을 주물렀다면 먹을 생각이 삽시간에 싹하니 없어지기 마련이다. 더럽다는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다. 또 화가 났거나 슬플 때도 음식의 맛을 모르게 된다. 의사들은 심장이 약한 환자에게 절대 안정을 지시한다. 몸이 안정되지 않으면 심장이 낫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장은 깜짝 놀라면 몹시 뛴다. 화가 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심장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는 몸을 안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절대적이다. 의학의 대혁명. 병을 고치려면 정신과 신체의 두 방면에서 치유되어야 한다는 정신신체의학이 새로운 의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의학 서적을 읽어보면 그 어떠한 병이라도 정신적인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어떻게 해야 정신이 안정된다는 방법은 나타나 있질 않다. 최면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곧 이해가 갈 것이다. 최면을 걸고 손바닥을 벽에 대게 한 뒤 자, 그 손이 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벽에서 그 손을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접착제로 붙인 것도 아니니까 과학적으로 볼 땐 떨어지지 않을 리가 없는데도 손바닥이 붙어서 안 떨어진다라는 말만으로도 떨어지질 않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은 붙은 것이 아닌데도 마음으로 붙었다고 생각하면 붙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것으로 마음은 강하게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 즉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과 몸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병을 고치자면 마음을 무시하고 몸만을 진찰해서 치료한다는 것은 아주 불완전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에서 정신신체의학이라고 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정신과 신체의 두 방면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의학이 일어났는데 이는 의학계에 큰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인생관의 전환을. 종교로 인해 병이 나았다 함은 종교를 믿어서 마음이 고쳐졌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 따위를 믿는다고 병이 낫는다면 의과대학도 의사도 병원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의사 노릇을 하던 나는 사람들이 신을 믿어서 병이 낫는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위협을 받게 되기에 은근히 걱정도 했다. 종교를 믿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종교를 믿어서 마음이 고쳐지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 이해가 될 줄 안다. 마음이 몸에 대해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마음이 고쳐짐으로써 병이 낫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게 아닌가? 이제까지 하찮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곤 하던 사람이
종교를 믿으면서 신경질이 없어지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몸이 약한 사람이거든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가짐을 달리하도록 하라. 비관하며 화를 내거나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정신신체의학의 연구로 분명해졌으니까 언제나 즐겁고 밝은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곧 좋아진다. 신이 창조한 세계에 나쁜 일은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나는 곧 좋아진다. 이렇게 믿고 안심하며 밝고 즐거운 기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자기를 이겨라. 이케다 게이코 선수의 경우 체조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생활 전체가 총 집중되는 것이다. 체조 선수로 여자 일본 선수권을 9회나 따고 올림픽에 나가서도 몇 번이나 입상한 일이 있는 이케다 게이코 선수에게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내가 가장 감동한 것은 이케다 선수가 매일매일 꾸준히 기초훈련을 계속한 결과 일본에서 제일 가는 선수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야 의뢰에 그럴 것이 아니냐며 당연한 일처럼 치부해 버리겠지만 매일 3시간씩 어떤 날은 8시간이나 연습을 쉬지 않고 10여 년 동안 계속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노력이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니다. 2, 3일만 쉬면 2, 3주간은 체조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연습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케다 선수는 말하기를 농가에서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사일이 없을 때도 논밭의 상태를 잘 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매일매일의 생활 전체가 언제나 훌륭한 체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식사 같은 것도 맛을 보며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조정하기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이케다 선수의 말을 듣고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케다 선수에게 있어서는 체조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수면도 식사도 생활 전체가 총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은 마음의 경기. 몸을 훈련하기 위한 마음가짐, 곧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몸을 움직이는 체조니까 몸만 단련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몸을 훈련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체조를 하기 위한 필요한 상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활을 조절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여도 오늘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이겨내고 연습을 하는 근성은 바로 마음이다. 이케다 선수는 또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게으른 마음과 교활한 마음, 옹졸한 마음, 분명치 못한 마음 따위를 이긴다는 뜻이다. 이 이케다 선수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체조라고 하는 몸의 경기도 결국은 마음의 경기임을 느꼈다. 타고난 좋은 신체 조건도 중요하지만 자기 내부에 있는 자질을 끌어내어서 훌륭한 선수가 될 각오로 맹훈련을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자신의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강한 마음만이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목적을 끝까지. 마음으로 정한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훈련하면 끝내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게 된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자 하고 결심을 해도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다. 아기가 걸어보려고 하여도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하고 몇 번을 계속 쓰러지다가는 자꾸 걷는 연습을 해야 차츰 걷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으로 정한 것을 몇 번이고 연습하며 훈련해야지만 마침내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대로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법이다. 나도 병으로 2개월 정도 절대 안정을 취하며 계속 누워만 있었더니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연습을 하고서야 걸었던 적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게으름을 피우고 안 하다 보면 잘 안 되기 마련이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과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훈련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의 법칙을 알자. 마음의 법칙, 즉 마음에 그린 구도가 몸을 도구로 하여 실현됨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노력들이 헛수고가 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마음과 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다. 즉,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면 먼저 마음의 세계에 원하는 것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그리면서 그 마음에 그린 구도를 몸이라는 도구로서 실현해 나아간다고 하는 마음과 몸과의 관계를 여러 면으로 관찰하였다. 여러분도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마음과 몸과의 과학적인 관계를 잘 알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과 몸과의 과학적인 관계를, 즉 마음의 법칙을 모른다면 아무리 수고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된 것이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이다. 이제 바라기는 이 책을 잘 숙독하여 마음의 법칙을 확실히 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즐거운 인생을 영위하기 바란다.